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아마 세대 이야기가 좀 두 개의 결로 나눠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유권자층에 있어서 어떤 아주 특별한 세대 이야기를 좀 하나 해야 될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 주체 그 세대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특별한 세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30 세대. 이들이 지금 이전의 정치 문법에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 아주 이제 독특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세대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이제는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정강정책위원장,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 이 두 사람이 2030 세대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독특한 세대라는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유권자층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긴 다르죠. 네, 항상 2030이 중요한 최근 한 20년 정도 보면 중요한 선거들에서 이렇게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마 2010년대 뭐 그 이전 그의 어떤 정치적인 구도하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이제 그 어떤 유권자층,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투표권을 갖게 된 유권자층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 양당제 체제 하에서 어떤 뭐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젠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표가 갈린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서 이제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인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에 무슨 영 라이트니 넥스트 라이트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이트, 그러니까 보수 쪽, 우파 이쪽으로 좀 분류하는 어떤 이런 그 주장이 나온다는데 동의하세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청년의 보수화 현상, 이렇게 정리해도 된다고 보세요? 청년의 보수화라기보다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당연히 진보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존재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청년의 보수화라기보다는 청년들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뭐 정상적인,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그 유권자층의 이제 그 세대별로 이렇게 딱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다른 어떤 이슈들이 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노무현 정부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연한데, 그때 그 매체에서 기획으로 뭘 엄청 다루냐면 이른바 청년이 보수화되고 있다. 청년 보수. 이런 거 그때 기획 시리즈 엄청 내놨었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때의 어떤 그 20대,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니까 지금 40대라고 보잖아요. 어찌 본다면 근데 그 지금의 40대, 그때의 20대가 가장 강력한 진보층 아닙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수화를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구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올드한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거를 이제 기획하셨던 분들. 그때 왜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예를 들면 젊은 층들은 당연히 진보적이어야 되고, 뭐 어떤 뭐 민주 독재 이런 이제 구도에서만 어떤 그 20대들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 보면은 민주화를 이끈 게 학생운동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의 기초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이 좀 특별한 경우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노동자 계층이나 네, 중산층의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민주화를 이끌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4.19도 그렇고 뭐 80년 광주도 그렇고 80년대 학생운동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그렇죠. 민주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독재가 굉장히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때는 제야와 학생이었죠. 네, 그러니까 제하고 학생밖에 없는, 말 그대로 지식인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당연히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이다. 이런 이제 그건 한국의 이제 역사가 그랬던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한국 사회가 보통 일반적인 보통의 사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전까지 억눌려 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어떤 계층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가지고 청년이
보수화되었다. 예를 들면 2030도 보수당이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것을 잘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고 평가해 보는 이제 말 그대로 정당 정치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청년이 보수화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 2030은 당연히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을 찍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니네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시각이죠. 그런 지적이세라면 지금 영라이트 주장하는 것도 되게 올드한 어떤 규정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우리가 조금 뭐 학술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몇 가지 현상은 있죠. 예를 들면 2030 남성이 특정한 젠더가 보수화되는 현상. 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영 라이트를 뭐 반페미 성향이 나타나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올드 세대의 문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병역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거의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해보면 2030 특히 20대 같은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정당 지지율이나 차기 지도자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지도가 극히 낮거든요.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뭐 보수화됐다 진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정치 성향이 강화됐다. 이렇게 진단할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보수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뭐 비슷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2030 남성들이 현 정부 그다음에 보수당을 좀 지지한 것 아니었느냐. 네, 대선 때도 그렇고 그때 이후에도 지방선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2030 남성들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대변해주는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대변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회자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좀 담론이 왜곡된 측면도 있어요.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어떤 요구가 분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많이 했던 얘기가 공정과 정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정과 상식 이런 얘기. 네,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자유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 얘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거의 99% 자유만 얘기를 하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2030 세대들이 세대 간의 어떤 공정성 이런 문제들도 많이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년 동안 현 정부가 별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게 그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대단히 유권자로서는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2030 그 원래 보수를 좀 지지했던 2030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저는 뭐 유권자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야당 지지로 그럼 돌아선 것도 네, 아니고. 야당 지지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죠. 저는 예를 들면 지난 뭐 2년 동안 민주당이 2030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노력을 좀 했는가? 예를 들면 청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수도권 집중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제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지방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어려움을 민주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뭐 윤석열 정부가 공정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만큼이나 민주당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아니 그러면 정치적 공급자들이 그 유권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유권자들이 먼저 나서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할 뭔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중간 정리라면 그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어찌 본다면 2030이 지금 최대 무당파층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최대 산토끼 집단이다 이들이.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이들을 공략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위원장이나. 네. 일단 어떤 이런 접근법에서 누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는 장기와 단기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가장 눈길을 끈 게 그 저기 해 넘어가면서 했던 대선 후보 지지 조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역전한 조사가 하나 나왔었죠. 예, 조사 결과마다 막 네, 조금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강력한 경쟁자로 이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눈에 띄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선거 구도를 바꿔놨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면 야권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 심판.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이제 이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네. 이제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한 60% 가까이 되는데 그럼 60대 뭐 한 36대 3 정도의 이제 구도에서는 굉장히 정부 여당이 불리한 그렇죠. 총선 구도인데 이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그냥 한동훈 대 이재명,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구도로 이제 바꿔놨어요. 네. 일단 선거 구도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정도가 되면은 대선 후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정치권에 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면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요거를 뭐 총선 승리로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준석 이제 저는 전 대표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긴 한데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장기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2012년에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침도 겪었고 또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냈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저력이 그렇게 뭐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탈당으로. 아마 조금 지금은 원외 정당이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다 보수 쪽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세대 포이론을 이준석 위원장이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창당 선언을 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세대 포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어요. 이준석 위원장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일단 이런 언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두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요? 네, 저는 뭐 두 사람이 이렇게 그 85년생하고 73년생이라고 하는 두 정치인이 지금 사실상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띠동갑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가까운 나이 또래인데 제가 사실은 뭐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2030이라든지 뭐 3040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위에서는 하시죠. 위에서는 하시는데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30대 중반 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 보면 위로 60대신 분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30대 중반에 있는 제 후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그래요? 아래로는 3040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아마 그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또 그 한 사람은 예를 들면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다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젊은 리더십인 것은 많은 사실이다. 그러면 정리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대 포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세대 공략에는 계속 나설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정리하면. 30대한테 밀리면 너무 빨리 밀리는 거죠. 그렇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세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누가 잡느냐가 결국은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주류 세대의 교체로 이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도 사실 이른바 789 요즘 신조어가 나왔어요. 789라고 하는 789 위주로 좀 꾸렸고 그다음에 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는 결국은 세대 교체, 정치 세력의 세대 교체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 주장이. 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파악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민주화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정치를 기획해서 하는 거는 보수가 잘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뭐 이쪽 민주당 보통 정치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라는 말보다 이제 당명도 계속 바뀌었으니까 그냥 야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정권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데 교수님이 네. 지금 그 말이 옛날식의 표현을 하면은 보수당은 조직 선거에 능하고 네. 야당은 바람 선거에 능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그러니까 됐는데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캠페인하는 거죠. 바람을 일으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는데도 제가 볼 때 이제 이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보수가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계획이 있어요. 보수 정당은 어느 정도 실패하긴 하지만 네. 예. 계획이 있는데 저는 계획이 있었던 지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정치적 구상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자기 비전이 확실한.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비전과 철학이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 정부 이후의 정치, 그 다음에 정당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한 분들은 진짜로 예. 젊은 피 수혈이니 새 피 수혈이니 하는 단어가 김대중 당 총재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올드보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픽업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386에서 지금 뭐 686까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은 대부분 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정치에 진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뭐 4선, 5선 뭐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큰 수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뭐 정치적 세대 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뒷세대가 앞세대를 밀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면은 아니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게 그게 자연스럽지. 그걸 어떻게 끌어오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국회에서 토론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댐이 없을 때 얘기고요. 앞에서 댐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도 중국에서 장강의 뒷물이 어떻게 앞물을 밀어냅니까? 버티고 있는데 예. 아마 그래서 사실은 정치에서는 이런 세대 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례로 봤을 때도 결국은 앞에서 이렇게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그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후원해주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후원했거든요. 그 결과로 이제 노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 또 아니면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심해요. 오히려 후세대들을 막 잘라내요. 네, 조금 경쟁력이 있으면. 근데 지금 소속 의원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더 젊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제가 바뀌었나요? 이제? 네, 제가 이게 옛날 버전인가요? 네, 이건 제가 이건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요거 아마 제 기억에는 차이가 없거나 민주당이 더 많거나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또 그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에서도 있는데 결국은 주축 세력의 문제는 또 다른 거예요. 네, 평균 연령과는 달리. 교체가 일단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도 세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미지가 작년에 조사했을 경우에는 뭐 제가 참여했던 조사에서는 민주당은 새로운 세대에게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의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86 운동권 세력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구조가 혁파되지 않는 한은 네.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젊은층 공략에서 민주당은 네. 뒷짐지고 결국 멀거니 쳐다볼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그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파괴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제 생각에는 좀 민주당의 그 올드보이들을 공격할 만한 얘기를 단순히 운동권 얘기를 떠나서 네.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조금 전에 평균 연령 얘기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PD가 또 긴급 검색을 해본 결과 21대 이제 총선 직후 당선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네. 평균 연령이 54.9세였고 네. 민주당은 54.4세,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56.2세로 네. 한 2살 정도 나이는 민주당이 2살 정도 젊은 걸로 선수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네,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네. 한 2살 정도 민주당이 젊은 것 같고요.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또 하나가 사실은 그 이준석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아마 보수 정당한테 조금 유리한 부분일 거예요. 이준석 위원장은 남성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이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그 기존 조사 중에서 보면 2030 여성들 중에서 본인 성향은 중도나 보수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 페미니즘을 공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못했던 층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말 그대로 2030 여성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능력주의에도 상당히 이렇게 관심이 있고 또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준석 때문에 조금 주저했었죠. 국민의힘 지지를. 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쇄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그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의도했던 2030의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번 총선에서 그러니까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가 젊은층 공략 여부에 달려 있다. 이게 일단 1번. 근데 젊은층 공략 여부를 가르는 그 결과를 가르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주축 세력 내지 간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네. 이게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이준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86 운동권 기득권화되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지금 대상화되어 버리고 있다. 3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진단을 정리를 하면 그러면 최대 승부처 경쟁에서 민주당은 밀릴 수밖에 없다. 이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네요. 저는 상당히 불리한 지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대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그래서 저는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제가 이제 아마 한 2-3달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약점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플랜 A, B, C를 여러 가지를 놓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 아마 그 서로의 장단점인 것 같다라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의 3040을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최근 민주당 안에서 좀 약간 결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지금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에 깔려 있는 행간이 지금 이 어떤 이 세대 문제에 착목을 하면서 결국은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내세워야 젊은층 공략 게임이라고 하는 데서 밀리지 않고 그래서 선거에서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혹시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따라하기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럼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86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대거 퇴장 이게 하나였던 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퇴장 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일단은 그 민주당 내에서 당 주류라고 하고 있는 이제 586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386, 486, 586 그냥 86. 네, 86 그룹들에서
그 본인들의 지금까지 한 20여 년 가까운 정치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이는 저는 이 선거 치르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86들은 네. 왜 자꾸 생물학적 나이로 따지느냐. 86이 뭘 잘못했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선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만약에 잘했으면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지난 이렇게 됐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 이런 부분들은 그럼 누가 잘해서 이게 그 뭐 누가 잘못해서 또는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귀도 안 돼 있어요. 왜 정권을 잃게 되었는가? 쉽게 이제 평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해로 따지면 벌써 2년이 흘렀는데 네. 대선 때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 주류 세력이 왜 정권 교체를 당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모습조차도 잘 안 보인다. 네라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당내 뭐 당을 안전시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전에 교수님 바로 이 자리에서 네. 어떤 말씀하시냐면 미국 같은 경우 10선 의원이 수두룩뻑뻑하다. 그러니까 선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국회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금 그때의 말씀과 지금 말씀이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량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재선, 3선, 4선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역량이 상당히 탁월하죠. 상임위원회의 어떤 경험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당에서도 여전히 주류가 되려고 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도 40대 총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40대 수상이 있고 그다음에 당의 주류들은 늘 40대예요.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있어요. 50대, 60대, 70대도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당의 주류는 아니죠. 후원 지원 그룹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서 뒤로 빠지고 또 새로운 세대를 발굴해서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장청이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젊잖아요. 86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는 것이 참 오히려 그분들은 사실은 30대 정치에 데뷔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다 쓸데없는 얘기하면 너무 빨리 진입했다. 정치권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성기는 40대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40대나 50대 초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너무 길다라는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네. 뒤로 물러나게 지금 대부분이 50대니까 50대는 또 너무 젊지.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 각 상임위에서 대단히 노련하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게 생물학적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게 나이만 어리다고 청년 정치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미국 정치에서 보시면 버니 샌더스가 노인 정치인가요? 전 미국 누가 물어보길래 미국에서 청년 정치인 오카시오 콜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청년 정치는 샌더스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젊은 꼰대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고 리더십의 스타일의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예를 들면 저는 민주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뭐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무책임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대처를 안 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데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만약에 싸우느냐 아니면은 저건 독재 세력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고 싸워야 될 거냐 이런 어떤 구도를 만들어낼 거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시대적 과제도 달라졌는데 너무 낡은 인식들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처방에서 뭔가 지금 엇나가고 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지금 어떤 젊은 층을 공략하는 이준석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전장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변화상에 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얘기도 또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예. 지금 보수에서 나오고 있는 85년생, 73년생 두 리더십을 봤을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그 세대 교체인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청년 정치냐 젊은 정치냐라고 보면은 이준석의 젠더 갈라치기 같은 거 아주 퇴행적인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 예.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대신에 이준석의 이미지와 어떤 정치 언어와 이런 것들이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민청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인구 소멸의 위기라든지 지방 소멸의 위기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예를 들면 외국인 그 돌보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한 5년 전 10년 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할 줄 아는 돌보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렇게 흔하게 회자되었던 그런 얘기들이고 뭐 뭐 홍콩, 싱가포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뭐 영어 할 줄 아는 뭐 필리핀 가정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민청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뭐 이슈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보수가 제대로 된 세대 교체를 내용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좀 걸리는 부분이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여당의 그 정당 민주주의를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용이 없는 지금 세대 교체예요. 보수에서 보면. 그럼 민주당이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 저는 한나땡이라고 보통 그런 표현을 쓰더군요. 전 최근에 들어가지고. 민주당에서. 네.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 네. 네. 그분들이 2년 전에 윤다땡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30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총선의 최대 지금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이준석이라고는 두 사람이 앞장서면서 이 젊은층 세대 공략에 지금 기선을 잡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컨텐츠가 지금 거기에 부합되는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대 공략이라고 하는 것이 쇼맨십을 앞세운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강하지 컨텐츠가 뒷받침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정리 잘하죠. 아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당장 몇 개월 안 되는데 뭘 새로 예를 들면 갑자기 민주당이 어떻게 젊은 비대위원장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건 그건 쇼에 대해서 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왜 이런 새로운 사람을 내세우려고 해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해 봐야 될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그 현재 어떤 당 주류 세력이 언제까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유권자들이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건 뭐 꼭 세대를 넘어서 예를 들면 뭐 저는 2030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비전, 2030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이런 것이고 민주당이 만들어갈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2030 세대를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우리는 뭐 겉으로만 젊어 보이는 사람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용에서 2030의 미래를 고민하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더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에서 기후위기는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시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불협화음이 많이 났었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 네. 그죠?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세대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관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뭐냐 오늘은 좀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민주당의 어떤 취약점을 좀 지적하는 이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그 기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컨텐츠가 지금 뭔가 비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오래 갈 수 있을 건지는 좀 지켜볼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2030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40대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40대는 원래 지금 여러 조사에서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균열 양상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 주변에 지금 40대 이제 후반 중후반에서 한동훈 장관이 됐을 때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야 상당히 젊은 장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당 대표까지 되니까 야 회사 뭐 일단 진보 보수를 떠나서 회사도 지금 저렇게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40대 임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 여당 대표도 지금 73년생이 하는데 나는 이번에 그쪽에 한번 걸어볼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상당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세대론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